글을 쓰기 시작한 지 24년 만에 비로소 집 한 채 지었다고 말하던 시인 황영애. 오르고 또 올라도 아득했던 길, 낯선 그림자를 따라 걷던 그녀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시와 함께 걸어온 시인 황영애. 반짝이는 은유의 언어를 닮은 그녀의 삶을 함께 읽어보자. (1965년) 경북 안동에서 일남 삼녀 중 장녀로 태어난 황영애. 항상 일기를 쓰던 엄마를 보면서 덩달아 일기를 쓰기 시작한 어린 소녀는 윤동주의 시를 읽고 시인을 꿈꾸는 문학소녀로 자라났다. 유교 정신이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곳에서 딸을 내리 7명을 낳으셨으니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한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런 한스러운 마음들을 노래를 지어서 많이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내방 가사에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셔서 외할머니의 노래를 녹음해 가시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께서도 학자셨어요. 그러니까 학자셔서 그 경북 안동의 농암 이원보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퇴계 이항 선생님의 이런 한시를 굉장히 많이 읊으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동 소주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날에는 시조를 이렇게 읊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안동 소주 한 잔에 시조를 읊으시던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려운 시집살이를 노랫가락으로 풀던 외할머니의 소리를 들으며 어린 황영애는 먼 훗날 시를 쓰며 살게 되리라 생각했을까. 학창시절 황영애는 웅변과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신앙송의 매력에 빠져들기도 했다. 친구들이 쟤는 아침마다 서울 가는 버스 보고 학교 오나 봐 이러면서 사투리 많이 안 썼는데 그래서 교내에서 그 학예 때 제가 그 선생님께서 신앙송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가 카페를 운영하며 취미로 신앙송을 이어가던 그녀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든다. 2001년 농암 이현보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시비 건립 행사에 초청받아 선생의 시를 낭송했다. 농암 선생의 라디오 다큐멘터리에도 참여해 시를 낭송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게 된 것이다. 어부단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이로다. 이력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낡아는 줄을 알랴. 좋은 시를 낭송하면 그 시의 참맛이 느껴져요. 그 청각적 임팩트 이러해서 독자들에게 이런 청각적으로 맛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자돼서 읽는 것보다 낭송으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면 독자들이 더 흥겹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매력이 발음도 정확해지고 발음이 정확해지고 자신감과 표현력이 생겨요. 또 신앙송을 하게 되니까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시 낭송가이자 시인인 황영애. 그녀가 본격적으로 시에 입문하게 된 건 1993년 의정부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회룡문화제에서 입상하면서부터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써내려간 그리움이 시가 되어 그녀를 이끌었다. 빛바랜 들마루에 한가로이 삽살게 잠들고 사랑방 창너머에 아득히 들려오는 나의 아버지 기침 소리. 그 언제였던가 도예지로 훌쩍 떠난 자식들의 빈자리에 들깨며 고추를 키우시며
마음 달래던 그 주름진 손, 연잣빛 햇살보다 더 고운 아버지 손마디. 초등학교는 집 옆에 있었는데 중학교는 좀 멀었어요. 그럼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가 자전거에 저를 태워서 학교까지 늘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은근하게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미소로 답해 주시고, 이래서 항상 든든한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가슴도 짠하고 이런데, 지금 이제 올해 연세가 80 되셨는데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시고 힘차게 페달 밟던 그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그 연약해져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즘 근처에 있지만 더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시 의정부에 살고 있던 황영애는 지역의 문인협회에 가입해 소소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결혼 후 학원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일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황영애. 바쁜 일상이 계속되면서 시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주말이면 잠시라도 짬을 내 여행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결국 낙향을 결심. 안동 도산서원 근처에 꿈꿔왔던 집과 카페를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때가 아마 97년도 정도, 8년도 정도 됐구나. 그때 당시에는 빛꽃 피는 언덕이라는 이런 시적인 이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많아서, 카페가 경북 안동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였는데도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유를 갖고 싶어 내려왔지만 실제 일상은 그러지 못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지만 시를 놓을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2005년 월간 시사문단에서 시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을 하게 된다. 저는 그냥 글만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인상을 이렇게 딱 받고 보니까 책임감,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안 써도 돼, 이렇게 그냥 좋은 글 읽기나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인상을 받고 보니 적절한 어떤 실 안에 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1년에 꼭 얼마간이라도 시를 써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 뒤에는 좋지 않은 일이 함께 숨죽여 기다린다고 했던가. 집 짓는 것부터 시작해 주방까지 살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치료를 위해 병원이 있는 서울과 안동을 오가는 고단한 일상이 계속됐다. 결국 안동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살 곳을 찾아야 했다. 우리 엄마가 아무도 없는 데 가면 네가 고생하는데 동생 옆에 가서 어차피 학원도 했으니까 동생 옆에서 일 도와주고, 남편 아프면 가족끼리 도와라 이러면서 엄마가 등 떠밀다시피 이리 보내가지고 이리 오게 됐어요, 당진. 당진으로 오면서 병원과 가까워지긴 했지만 남편의 병은 계속 깊어져 갔다. 합병증으로 인해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수차례. 간 공여자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못한 첫째 딸이 큰 결심을 한다. 그때 우리 큰딸이 20살이었는데 아빠 없으면 안 되겠다고, 나 P형이 O형이고 아빠는 B형인데 O형은 다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검사를 해서 아빠한테 가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렸어요, 실은. 20살 딸의 결심을 반길 수만은 없던 엄마 황영애. 하지만 남편의 상황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지금이야 딸도 남편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저리다. 이제 거의 11년째인데 제가 거의 10년까지는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냐하면 남편은 아침 7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녁 8시 반에 나왔어요. 수술실. 우리 딸아이는 같이 들어가서 오후 3시 한 4, 50분쯤 돼서 나왔어요. 정말 수술실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상상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10년 동안 이렇게 입으로 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 아파서. 그렇게 시작된 당진에서의 삶이 어느덧 13년째. 예전의 경력을 되살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충남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당진시지부, 호수시 문학회 등에 적을 둔 그녀는 지역의 문학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삽교호 바다공원에 당진 문협 시인들의 작품을 석가시판에 새겨놓은 일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삽교호에 시 석각판을 우리 회원들 모두를 만들어서 거기에 석각판을 세웠던 일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거기에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신앙송도 하고 석각판 제막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우리 회원님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지금도 이제 그 시 석각판이 전시돼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 이제 영산홍 사이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영산홍이 자라면 석각판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 회원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가서 나무 전지를 해요. 그러니까 더 회원들끼리 단합도 되고 이런 끈끈한 정도 생기고 해서. 당진의 시인들에게는 특별히 애틋한 이름 시인 윤공강. 그의 묘소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순성을 오가는 길목에 한 달에 한 번 윤공강의 시를 게시하는 해바라기 기사단 활동도 해왔다. 그러면 윤공강을 위한 해바라기 기사단을 만들자. 이래서 저와 고한수 선생님과 지금 당진 문협 회장님 심장섭 선생님, 김미양 선생님, 이옥가 선생님 이렇게 5명이서 해바라기 기사단을 만들었어요. 그 윤공강 묘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 걸개 설치들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면장님께서 정말 긍정 마인드를 생각하시고 그 설치들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해바라기 기사단들과 그 고한수 선생님 주축으로 그 시를 이제 그 현수막에다가 윤공강 시인의 시를 써서 이제 달마다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를 교체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 더 보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함께 시를 쓰면서 시가 널리 읽히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가족 다음으로 든든한 지원군들이다. 최근 그녀는 빈터 문학회에도 참여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다.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빈터 문학회는 46명의 중견 시인들이 전국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인 모임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인의 권유로 함께하게 된 빈터 문학회는 그녀를 더욱 치열하게 쓰는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언니 정도면 빈터 문학회에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인으로 가능해 라고 말씀하셔서 제 시를 몇 편을 그 빈터 문학회에다가 가입할 때 드렸는데, 그 회원들이 45명인데 45명 모두가 동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도 제 시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주셔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지금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격려였을까. 2017년에는 당진 문화재단의 올해의 문학인으로 선정되면서 시집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내가 낯설다. 시를 쓰기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묶어내는 첫 시집이다. 나는 언제부터 비탈을 오르는 것에 몸을 사렸나. 산다는 것도 결국 마음 비탈을 세우는 일. 세상의 모든 산도 비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봉우리를 향해 오르는 일은 결국 비탈의 등을 기대는 일. 보통 이제 시는 시집의 이제 제목은 시의 제목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내가 낯설다는 마음의 비탈 제목 안에 들어있는 이제 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오르는 일은 능선이 되는 일, 오늘은 내가 낯설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여기다가 했는데 시를 쓰는 일은 결국 나의 모르는 내면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낯설고 낯선 것은 변방에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도 거의 다 낯선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낯선 곳을 찾아 헤매는 저도 낯설어서 내가 낯설다라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첫 시집 내가 낯설다로 2020년 제13회 오산문학상 전국 공모전에서 오산문학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황영의 시인. 아빠에게 간이식을 하고 딸의 배에 남겨진 수술 자국을 시로 풀어낸 꽃문신이라는 작품은 심사위원 추천으로 오산문학집에 실리기도 했다. 지난 8월 초 사과 껍질에 베인 상처에 대해라는 제목을 단 두 번째 시집이 출간됐다. 첫 시집 이후 4년 만에 나온 이번 책은 충남문화재단 지원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과 껍질에 베어본 적 있나요? 칼날보다 칼등에 베인 상처가 깊은 법. 칼질보다 과일 껍질에 베이면 상처가 아닌 각도가 남아요. 칼을 진 각도에서 몸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모임이 어려운 시기라 출판 기념회는 생각도 못하는 마당에 동료 시인들이 조촐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세상에 내놓기까지 통과해온 고된 창작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기에 한 글자 한 글자 애틋하게 마음에 담는다.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시집을 좀 늦게 1집을 냈거든요. 근데 1집을 내고 벌써 몇 년, 한 3, 4년 만에 벌써 2집이 나왔어요. 근데 2집이 나와서 그 시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황영의 시인의 몸대가, 시의 몸대가 열리기 시작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회가 이렇게 당찬 도약을 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반성했거든요. 시가 너무 깊고 시의 맛이 너무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언어를 조탁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연말을 했으면 시가 어쩌면 그 시의 길에서 어떤 조타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를 끌고 가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황영의 시인은 주로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런 표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좀 공감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도 많이 있고 그런 문학 세계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여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해에 살다 보면 저절로 붉어져요. 넘어지는 문장을 잊고 투신하려던 부하를 잡았어요. 나름 용감했어요. 가끔 씩씩했어요. 운명은 내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희망이라는 말을 집안 가재 도구들에 털어놓았어요. 우는 일이 너무 흔해져 아무렇지 않았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원 없이 울어봐서 이제 울어지지 않아요. 더 큰 기쁨이 온다면 울어질까요? 해를 품었다가 놓아주는 바닷가에 자주 나가봐요. 고여있던 울음을 마른 파도에 방생해요. 경직된 문장을 구부러지게도 해요. 과체중 글귀들을 파도에 헹구다 보니 수척해진 글들이 붉게 물이 들어 뜨겁게 행가리를 합니다.
슬픔을 슬픔에 머물지 않게, 쓸쓸함을 쓸쓸함으로 남지 않게, 치열한 사랑으로 써온 인생길. 모든 슬픔의 근원을 사랑으로 덮으며 나아가는 그녀의 시는 곧 그녀의 삶이자 지향이다. 황영애 시인의 시세계를 감히 제가 이야기해 본다면, 꽃차를 처음 따르면 강한 풋냄새가 나듯이 첫 시집 내가 낯설다에서는 마른 꽃향기가 머뭇거림도 감춰짐도 없이 번져왔고요. 사과 껍질에 베인 상처에 대한 두 번째 시집에서는 정제된 깊은 향이 스며들었답니다. 아직은 더 오랜 시간을 마중하고 싶은 시인의 시가 이제 저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시인은 삶과 생이 외롭고 힘들어도 빨강의 힘으로 살아냈고 앞으로도 더 붉은 빨강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은 교육과 실습에 의한 시인,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시인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정말 타고난 시인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은 그런 시인은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존경받는 시인도 좋지만 그냥 정말 타고난 사랑받는 시인이고 싶어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늘을 탓하지 않는 꽃처럼 쓰고 빚고 지우면서 슬픈 시대를 돌아보는 시인의 숙명을 기꺼이 살아가는 황영애. 시를 향한 그녀의 아름다운 통증은 그리하여 오늘도 다시 시작된다.